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 중반으로 초등학생 아이를 하나 둔 엄마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나이가 차면 남들 다 하는 결혼이니까 저도 그냥 그런 생각으로 마음 맞는 남자 하나 만나서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이었는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부모가 되니까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좋은 엄마가 되는 것부터 부모에겐 착한 딸 노릇을 하고 또 결혼 후에 없는 며느리라는 이름까지 이 많은 걸 부족함 없이 다 잘하려니까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매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기인 것 같아요. 제 인생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다시 돌아보고 있기도 하고요. 큰일이 하나 터지니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2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부모님 밑에서 지내다가 2시간 거리에 있던 지역으로 일을 하러 떠나게 됐어요. 그때 뇌졸중으로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져 버리던 바람에 제 인생의 목표도 그때 한순간에 다 바뀌어 버리고 말았죠. 집안이 넉넉하진 않아도 딸 대학은 보내주겠다던 분이었는데 가장이었던 아버지가 그렇게 주저앉아 버리니 엄마도 하는 수 없이 저를 보낼 수밖에 없었죠. 병원에서는 살 가망성이 있다고 했지만 그래도 엄마는 이대로 아버지를 보낼 수 없다고 꼼짝없이 누워만 있는 아버지를 병간호하면서 2개월이란 시간을 더 버텼어요. 누워서 눈만 깜빡이고 있는 아버지를 보니 저도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됐죠. 그리고 아버지의 둘도 없는 친구분이 매주 아버지를 찾아와서 늦은 새벽에 떠나곤 했어요. 동네 살 때는 자전거를 자주 타고 다녀서 우리 집 식구들에겐 자전거 삼촌이라고 불렀죠. 저는 어릴 때라 그런지 저녁 때마다 와서 아버지를 앞에 두고 술을 마시는 삼촌 모습이 이상하게만 보이더라고요. 엄마만 미련이 남아서 붙잡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라도 아빠와 이별할 시간을 버는구나. 그렇게 이해하기로 했죠. 그리고 누구보다 삼촌은 저를 예뻐해 주셨던 분이에요. 아이고, 이게 누구야? 우리 이쁜 딸 왔네. 삼촌, 일도 바쁘시다면서 또 오셨어요? 괜찮아. 하루라도 이놈 얼굴 더 보고 가려고. 나중에 내가 가서 만나더라도 안 미안하려면 그래야지. 아빠 외롭지 않겠어요, 삼촌 덕에. 그나저나 넌 얼굴이 왜 반쪽이야? 밥도 못 먹고 살아? 엄마도 너도 아주 삐쩍 말랐다. 네 아버지 보면 속상해해. 잘 챙겨 먹을게요. 그나저나 대학은 어떡하려고? 진짜 안 갈 생각이야? 때로는 아버지 같던 삼촌은 우리 집안에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을 다 말하지 않아도 느끼는 눈치였죠. 학비 필요하면 삼촌이 도와줄 수 있다. 알지? 삼촌이 결혼 안 해서 바가지 긁을 옆에 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삼촌. 엄마 말로는 그 당시 삼촌이 결혼하려던 여자가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로 삼촌은 결혼은 생각조차 안 하고 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삼촌은 죽어가는 아버지를 보면서도 담담한 느낌이 있었어요. 꼭 술을 마시면 곧 가서 만나자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곧 따라갈 거다. 조금만 기다려라. 거기 가면 내가 보고 싶은 사람들 다 만나겠네. 어쩌면 삼촌은 거기서 제일 좋아하던 친구와 사랑하던 여자를 만나게 될 날을 고대하는 사람 같기도 했죠. 그렇게 시간이 날 때마다 건너와서 말없이 집안에 쌀이며 고기를 잔뜩 채워주고 가던 걸 보면서 때론 아빠의 빈자리를 삼촌을 통해 채워줬던 것 같기도 해요. 너 내 딸이나 마찬가지야. 알지? 그럼요.
그 당시에는 삼촌에게 심적으로, 물질적으로 참 많은 걸 의지했어요. 그리고 언제든 대학에 가고 싶거나 돈 필요하면 찾아오라던 삼촌의 말이 마지막 보루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엄마도 저도 그런 호의를 무조건 받을 순 없다고 생각했죠. 그냥 제가 가장이라고 생각하고 돈 버는 방법을 하루빨리 찾아야겠다는 생각 하나였어요. 그리고 삼촌은 아버지 장례를 치른 뒤 저를 따로 불러서 큰 돈을 건네더라고요. 받아. 아이, 네 엄마가 하도 안 받는다고 해서. 삼촌, 엄마가 안 받는 돈이라고 제가 받겠어요. 그동안 너무 많이 도와주셨어요. 갚지도 못할 정도로요. 염치 없는 사람 자꾸 만드실 거예요? 노총각이 쓸 데가 어디 있겠냐? 아이, 받으래도. 그래도 삼촌이 힘들게 번 돈이잖아요. 삼촌이 써요. 제 손에 봉투를 쥐어주려는 삼촌과 실랑이를 벌였죠. 아무리 아빠하고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허물없는 사이라고 해도 우리를 책임질 이유는 전혀 없으니까요. 여행도 가시고 삼촌이 쓰시면 되죠. 나 여행도 싫어해. 쓸 데도 없다니까 정말. 우리한테 충분히 다 주셨어요. 전 이거 못 받아요. 너 대학 가야지. 삼촌은 완강히 거절하는 제 손을 딱 붙잡더니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결정을 말했죠. 안 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돈 안 주셔도 돼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으면서 그냥 가라니까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젠 제가 아빠 자리를 조금이라도 대신해야죠. 삼촌은 제 말을 듣더니 깊은 생각에 빠져서 어디로 가서 일하려고? 알아보는 중이에요. 이력서 열심히 내고 있어요. 그럼 우리 회사로 와. 다른 집 월급 받지 말고. 네? 아니에요. 제 힘으로 들어가야죠. 삼촌 도움을 지금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일자리까지 그렇게 해요. 여자들밖에 없어서 아버지 관을 드는 것도 고민이 될 정도였는데 그런 문제 하나하나를 다 본인 일처럼 해결해 준 것도 감사한데 일자리까지 덜컥 받으려니 죽기 전까지도 그 빚을 다 못 갚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삼촌의 제안에도 거절했어요. 삼촌이 아무한테나 일하러 오라고 하는 줄 아냐? 네가 아버지를 빼다 박았잖아. 숙진이 네가 아버지 많이 닮았어. 그래서 너도 뭐라곤 잘할 거야. 삼촌이 알아서 그런 거야. 괜히 다른 데 일 돕지 말고 삼촌 도와준다 생각하면 안 되겠니? 삼촌의 말을 듣고 보니 저도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진심으로 삼촌의 일을 뒤에서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니 기뻤죠. 일하면서 집안도 돕고 삼촌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이거야말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일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년 동안 합격한 곳에서 일한 뒤 떳떳하게 삼촌의 회사에 지원서를 냈죠.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랭이가 아니라 조금은 회사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서 가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첫 출근 전까지도 삼촌에게는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사장님께 입사 동기들하고 인사를 간 자리에서 두 눈이 동그랗게 커진 삼촌을 보며 제가 한쪽 눈을 징긋 감았죠. 누구보다 기뻐하던 삼촌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아이고, 이게 누구야? 우리 딸 아니야? 삼촌, 다른 사람들이 진짜 딸인 줄 알면 어쩌려고요. 그러라고 해. 내 딸인데 뭐. 그렇게 삼촌의 일을 제 일이라 생각하며 열심히 일했고 30이 되기도 전에 과장이란 직함을 달 수 있었죠. 그리고 거기서 같은 날 입사한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나타나서 아버지처럼 사장님처럼 든든하게 자리를 채워주셨죠. 그런데 제가 임신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회사를 관두고 남편도 이직하면서 삼촌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종종 엄마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디서 어떻게 사나 연락이라도 한번 해주지. 이제 살만해서 좀 갚을까 했더니. 그러니까 당연히 연락하고 살 줄 알았는데. 아니 번호가 바뀌었더라니까 어느 날부턴가. 갓난아기 키우다 보니 정말 하루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더라고요. 애들 다치고 사고 치는 게 한순간이니까 그것만 보고 있느라고 정말 다른 건 하나도 생각할 겨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삼촌의 번호도 소식도 다 끊어진 상태가 돼버렸던 거죠. 우리 가족에겐 평생 은인과도 같은 분이라 곁에 두고 삼촌과 함께 살면서 하나씩 갚아갈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하게 소식이 끊겨버리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삼촌, 무슨 일 생기신 건 아니겠지? 박서방도 모른대. 외국에 일하러 갔다는 것 말곤 직원 중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 사장님 요즘 안 보인다. 그 말 들릴 때쯤엔 이미 떠난 지 한참이었다 하더라고. 하기야 사장한테 누가 그렇게 관심이 있겠어. 마음이 한편해서 그런다. 우리 그렇게 힘들 때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와서 쌀 채워주고 가던 사람인데 엄마가 평생 밥 해줘도 못 갚아 그때 받은 건. 알지. 우리 제일 힘들었을 때잖아. 삼촌 아니었음 나 결혼도 못했어. 꼭 수소문해서 물어봐. 소식 아는 사람 있는지. 사실 우리 신혼집을 마련해 주신 것도 반은 삼촌의 도움이었거든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도 나는 사이지만 제가 가장 행복하던 순간에도 함께 기쁨을 나눴던 사이였는데 아이가 걸을만 해져서 이제 조금 정신을 차리고 보니 삼촌이 없어진 게 황망할 따름이었죠. 엄마도 그게 늘 마음의 짐으로 남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삼촌의 연락두절에 누구보다 예민해진 건 남편이었어요. 우리 가족들과는 전혀 다른 이유였죠. 그 사람 연락 안 된다고 갑자기? 당신 전 직장 동료들도 모른다고 했다면서. 일부러 번호 바꾼 거네 그럼. 일부러? 일부러 그럴 뿐은 아니야 절대. 절대가 어딨어. 자꾸 당신이 돈 빼다 쓰니까 그렇지. 이제 애까지 크면 돈 나갈 구멍이 더 많겠구나 싶고. 장모님도 나이가 곧 70이잖아. 딱 계산 나온 거지. 그럴 뿐 아니라니까. 내가 알아 그건. 그럼 이제 우리 끝이야? 뭐가? 남편은 갑자기 짜증 가득한 얼굴로 절 보더라고요. 철없는 그 말에 제가 괜히 더 화가 났죠. 우리 신혼집도 다 해줬었잖아. 당신 아버지처럼 결혼식장에서도 그러더니만. 내가 장인어른 대우해주니까 입이 찢어지던데. 돈도 막 퍼주고. 그건 우리가 갚아야지. 내가 갚는다고 했잖아. 그런 사람한텐 이런 돈, 코 묻은 돈이라 필요하지도 않아. 주고 돌아서서 잊어버렸을걸? 당신은 몇 억이 그렇게 쉬워? 갚을 거야. 연락도 안 된다면서 무슨 수로 갚게? 그리고 솔직히 당신 이제 어디서 돈 끌어올 때도 없어진 거잖아. 그 노인네 아니면 뭐 있어? 당신은 삼촌이 무슨 자금줄이라도 돼? 왜 그래? 아니, 힘들면 찾아가서 우는 소리만 해도 몇 억이 나오는데 쉬운 길이 있는데 그게 사라진 거잖아. 당신이나 나나 어느 세월에 그런 돈 모아? 그런데 남편이 이 이야기를 시모에게까지 전달했는지 그 다음날 저를 바로 호출해서 묻더군요. 이들에겐 그저 가족 같은 우리의 관계가 돈줄이라고밖엔 보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들었다. 그 영감탱이가 연락이 안 된다면서? 어머니, 그분은 제 가족이나 다름없어요. 그래 알지. 나도 봐서. 근데 돈 나올 데가 없겠네. 네? 대체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돈 나올 곳이 없어졌다고 말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어제 남편과 나눈 대화와 똑같은 이야기라 더 말할 가치가 안 느껴지더군요. 우리 애가 주식도 만지고 그러는 모양이던데. 네? 주식을 한다고요? 저한텐 그런 말 없었는데. 도라 도. 남자가 그런 것도 해보고 그러는 거지. 배포 작은 놈하고 살면 더 크게 되기 힘든 거야. 다 크게 벌려고 하는 일인데 여자가 괜히 나서지 마. 죄송하지만 더는 그분을 돈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아버지처럼 많이 도와주신 만큼 저도 평생 삼촌 모시고 살 생각도 했는데 이렇게 연락이 갑자기 없어서 불안한데 자꾸 그 앞에서 돈 이야기만 하시면. 너는 애가 참 미련한 줄은 알았다만 멍청하네? 뭐라고요? 피도 안 섞인 노인을 네가 왜 모시고 살 생각을 해? 네 앞에 있는 나를 잘 모실 생각을 해, 이 푼수야. 시어머니는 삼촌을 모시겠다는 제 말에 발끈해서 저에게 별소리를 다 퍼붓더라고요. 너 만약에 그런 일 일어나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혼을 시키던지 그 놓친 애를 없애버리던지. 말 좀 가려서 하세요, 어머니. 순간 저도 화가 치밀어 올라 대들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더는 이 문제를 시댁 식구나 남편놈하고는 안 해야겠다 다짐했죠. 나이 든 분이 혹시라도 무슨 일을 안 당했을까? 외국에 갔다면 잘 살고 계실까? 걱정 앞서는 마음 앞에 이런 것들은 받을 땐 신이 나서 장인어른 사돈소리까지 하더니 이렇게 돌변해서 죽지도 않은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드니 진짜 사람 같지 않아 보이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양가 시어머니 두 분 모두 칠순을 앞둔 시점이라 저도 이것저것 고민이 많았어요. 크게 잔치까지 하고 싶어 하진 않으셨는데 그래도 좋은 곳에서 식사는 제대로 한번 해야겠다 싶었죠. 호텔이며 레스토랑을 알아보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그걸 곁눈질로 보더니 이번 달 생활비 못 줘. 어? 무슨 소리야? 생활비를 못 준다니. 월급은? 설마 당신 그 돈 전부 주식했어? 그게 사정이 있어서 다른 데 잠깐 썼어. 아니, 월급을 다 썼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비를 못 주겠다고 나오는 남편을 보니 정말 우라가 치밀더라고요. 누구 때문에 내가 회사를 나오고 주부가 돼서 사는데 제가 임신 후에 복귀하겠다고 그렇게 해도 말리던 사람이었거든요. 본인이 다 벌어오겠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요. 당신 지금 돈 번다고 유세 부리는 거야? 내가 그렇게 회사 다닌다고 해도 못 나가게 한 사람이 누군데 이제 와서 생활비를 못 줘? 그럼 어떻게 살아? 그 삼촌이라는 노인네한테 연락해보던가. 열심히 찾아서. 기가 막혀서. 거기에 당신 돈 맡겨둔 것 있어? 당장 애는 무슨 돈으로 키우는데 그럼? 우리 애는 내가 키울 테니까 이젠 각자 살자. 뭐라고? 뭐 어떻게 살아? 아니, 이제 각자 돈 관리하면서 살자고. 머리 아프니까. 힘들 때마다 삼촌에게 돈 빌리면 그만이겠다는 생각을 하고 살던 남편이 연락두절 소식을 듣자마자 위기를 직감했는지 더는 우리 집에 나올 돈이 없겠다고 판단했겠죠. 그 말을 하는데 순간 제가 너무 처량해 보이더라고요. 돈이 없는 그 하나의 사실이 죄였죠. 그러더니 제가 칠순잔치 알아보고 있는 걸 보면서 꿈도 크다. 두 사람은 어떻게 호텔에 다 모셔? 그냥 각자 집안 사정에 맞게 해. 이런 데서 식사 정도는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자 남편이 코웃음을 딱 치더니 생각을 해보라니까. 우리 엄만 내가 해준다 치고 당신은? 당신은 무슨 돈으로 할 건데 수준에 맞게 하라고. 그래서 당신 부모님만 호텔에서 치르겠다는 거야?
남편을 노려보며 한마디를 하자 갑자기 지갑에서 10,000원 2장을 꺼내 식탁에 올려놓더니 그때 보니까 네 어머니 순대랑 떡볶이 잘 드시더라. 분식점 같은 데 가서 소박하게 치르던가. 이 돈이면 거기 있는 메뉴는 하나씩 다 시키겠다. 그지? 어차피 가난하게 먹던 게 있어서 이런 데 가면 소화도 안 돼. 당신 지금 그 말 당장 취소 안 해? 부모님도 이젠 각자 챙기자고 각자. 새삼 죽기 전까지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책임감 하나로 살았던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남편 놈을 보면서 실감하게 되었네요. 돈 나올 때 사라지자 저랑 엄마에게 그런 취급을 하는 인간을 보니 어느 순간 돈벌레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나한테 주식으로 돈 날려서 줄 생활비가 없으면 미안하다고 하는 게 정상 아니야? 어떻게 뻔뻔스럽게 각자 쓰자는 말을 할 수가 있어? 나도 사람이야. 계산기 돌려보니까 답 안 나오잖아. 저는 가족들 앞에서 계산을 돌려봤다는 말을 하는 인간을 남편으로 뒀다는 사실이 정말 절망적이더라고요. 까놓고 말해서 당신 엄마한테 가서 그 노친네 나중에 모시고 싶다고 그랬다면서? 그럼 난 늙은이 둘, 당신 하나, 애까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 내가 왜 그런 짓을 하는데? 왜 손해를 보는데? 저는 울분에 차 고함을 지르면서 손해? 그럼 네가 지금 어떻게 이런 집에서 살아? 누구 덕에 지금 대출 안 받고 살고 있는데. 고마운 줄 모르고. 그래, 혼자 벌어 혼자 써. 더러워서 네 돈 이제 안 받아. 결국 저는 남편 짐가방을 싸고 말았죠. 그 순간에도 제가 여길 나갈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삼촌이 저에게 잘 사는 게 갚는 거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가 순간 들리면서 제가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거 갖고 당장 나가. 이제부터 각자 살자. 그래. 여긴 내 집이야. 삼촌이 내 명의로 얻어준 내 집이니까 말로 할 때 나가. 그래. 알아서 들어라. 멋대로 들어. 남편도 질세라 고함을 치더니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저는 비밀번호를 싹 바꾸고 남편이 집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막아버렸죠. 시어머니는 계속 저에게 문자로 잘 풀어보라면서 달랬지만 어느 순간 남편도 고마움을 싹 잊고 살게 된 것 같아서 그걸 일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제 앞에 놓인 건 남편 생활비를 조금씩 모아놓은 30만 원이 전부더라고요. 이걸로 엄마 칠순을 어떻게 치룰까? 그리고 그 다음엔 또 어떻게 살아야 하나 현실적인 고민으로 머리가 깨질 것 같았죠. 그래도 돈에 굴복해서 남편에게 다시 의지하는 일을 만들고 싶진 않았어요. 여태 어떤 생각으로 이 결혼을 유지해왔는지 탄로가 났는데 그 상황에서까지 좋게 풀고 살 수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분식집 가서 치르라고 돈 2만 원을 던지듯 주던 그 광경을 죽는 날까지도 저는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주변에 돈을 빌리게 됐죠. 생전 이런 부탁을 안 하던 저라서 지인들도 더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돈을? 갑자기 너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일 구할 때까지만 부탁할게. 엄마 칠순도 있고 해서. 네가 안 갚을 사람 아닌 건 알지. 근데 걱정돼서. 미안하다. 괜히 이런 부탁이나 하고. 엄마에게도 이 사실을 칠순이 지난 뒤에 말하고 싶었어요. 그날만큼은 저랑 단둘이 있더라도 좋은 곳 가서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당장 내일 살 길은 막막해도 세상에 제가 할 일 하나 없진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당장 앞으로의 일은 잠시 뒤로 하고 엄마 칠순잔치 준비를 열심히 준비했죠. 엄마, 여기 내가 선물 받아서 싸게 갈 수 있어. 가자. 네 돈으로 산 거 아니야? 무슨 호텔까지 가.
그날 남편도 일정이 생겼대서 엄마랑 언니까지 불러서 오랜만에 우리 식구 오붓하게 시간 보내자. 응? 그렇게 엄마랑 저녁 약속을 하루 앞두고 있던 날, 남편은 저와 이혼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걸 느꼈는지 한숨을 푹푹 쉬며 전화가 왔더라고요. 칠순잔치 어디서 해? 아무리 그래도 가야지. 끝나면 바로 갈라설 건데 어딜 와 어딜? 그래도 인사는 해야지 어머니한테. 처음엔 저를 달래는가 싶더니 그래 이혼하자. 갈라서자고. 끝까지 더러운 꼴 서로 보지 말게 좋게 합의해. 그게 어른들한테도 상처 안 받고 우리도 좋은 길이야. 합의가 돼야 합의를 하지. 집만 반으로 나누고 깔끔하게 끝내자. 집을 왜 나누는데? 절대 못 줘 너한텐. 그동안 당신 먹여 살린 건 나잖아. 아이고 그 가짜는 1년 반. 그것하고 힘들어가지고 각자 살자는 소리 하는 놈이 무슨 아빠가 되고 남편 노릇을 한다고. 너 같은 놈은 자격도 없어. 뭐가 어째? 저도 이젠 갈 때까지 갔다 싶어서 이렇게 말을 했죠. 야, 차라리 네가 준 생활비를 줄게. 모아봤자 1,000도 안 되겠다. 근데 무슨 몇 억짜리 집을 나눠. 그렇게는 절대 합의 못하지. 그렇게 전화로 언성을 높이고 나니 기운이 빠지더군요. 전 그대로 소파에 쓰러져 눈물을 흘리다 잠시 잠에 들었고 일어나 보니 모르는 번호로 몇 통의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시댁 쪽 인간들인 것 같아 계속 거절을 눌렀죠.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온 언니와 오랜만에 만나서 선물도 준비하고 꽃다발을 사들고 호텔로 가는데 그때 제가 찾아보던 걸 기억했는지 남편과 시모가 떡하니 와서 서 있더라고요. 솔직히 가족들에게 이 일을 말하지도 않았는데 눈앞에서 하루를 망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순간 아찔해졌어요. 일단 언니를 먼저 들여보낸 뒤 남편과 시모에게 좋게 돌아가라고 회유를 했어요. 날이 날이니만큼 저도 그날만큼은 배려해 줄 줄 알았어요. 나중에요. 나중에 얘기해요. 오늘 무슨 날인지 잘 아시잖아요. 저도 여기서 일 만들고 싶지 않네요. 미쳤니? 우리가 가게? 집 나눈단 말만 해. 그럼 갈게. 뭐요? 왜 자꾸 집을 들먹여요? 나도 열심히 살았잖아, 여태. 당신 놀고 먹게 해주고. 누가 놀고 먹어? 애 키우느라 멀쩡한 데가 없는데. 그냥 봐줄 테니까 잘못했다고 숙여라. 생활비 줄이긴 하겠지만 줄 수도 있어. 대신 집 명의는 나로 바꾸고 내가 지금 주식 넣은 게 좀 떨어져서 그래. 근데 나 충분히 다시 벌 수 있다니까. 진짜야. 그래도 부부 아니냐. 이럴 때 서로 도와야지. 개소리하고 앉았네. 각자 살자고 말한 건 이 인간 입에서 나온 소리예요. 돈 꽤나 잃은 모양인데 그건 네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어디로 와서 억지를 써. 집을 나누고 싶어서 발악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 확고하게 뜻을 굽히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갑자기 시모와 남편이 제 팔과 몸을 잡고는 합의 이혼 신고서에 제 지장을 찍으려 하더라고요. 말로는 안 되겠네 얘가. 서류에 찍어. 찍어 얼른. 나요? 안 놔? 이런 식으로 해서 될 것 같아? 그런데 그 순간 멀리서 구두를 신고 나타난 노신사 한 분이 지팡이로 남편과 시어머니를 때리더라고요. 뭐들 하는 짓이야 우리 애한테. 뭐야 이노 친네는. 가던 길 가요. 우리 집 일이니까. 내 딸 건들지 마라 이것들아. 그리곤 젊은 장정 2명이 뛰어와 시모와 남편을 떼어놓고는 그분 뒤로 가만히 서더라고요. 저는 제 뒤에 있어서 얼굴도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그분 얼굴을 본 2사람이 입을 못 다물고 보더라고요. 제 뒤에 큰 그림자 하나가 생긴 것 같아 돌아봤더니 다름 아닌 자전거 삼촌이 서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제 팔짱을 끼고 걸어준 그날처럼 말이죠. 아, 삼촌, 어떻게 여길,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뭐야, 너 나 속인 거야? 갑자기 두 사람이 다시 얼굴을 바꾸면서 아이고, 이게 몇 년 만인지 사돈 잘 지내셨습니까? 아휴, 얼마나 잦았는데요. 잘 오셨어요, 아버님. 지금 잠깐 오해가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삼촌은 그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무시를 하곤 제 손을 잡더니 가자는 신호를 보내더군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을 보며 으름장을 놓더군요. 당신들, 오늘 일은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내 딸 건드린 사람들, 난 안 봐줘요. 그리고 지팡이를 짚으며 한 걸음씩 함께 내딛었죠. 삼촌, 다리는 왜? 어디 안 좋으세요? 전화해도 안 받길래 어머니하고 같이 왔다. 별것 아니야. 치료받는 중이야. 안 늙으면 다 고장나. 아까까지만 해도 이 상황을 저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았는데 삼촌이 있으니 다 막아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엄마도 다 알아. 돈 빌렸다면서. 엄마가 그걸 다 알아요? 전혀 말 안 했는데. 네가 그럴 애가 아닌데 무슨 일로 돈이 필요하겠어. 아무래도 친구가 걱정돼서 네 엄마한테 전화해준 모양이야. 나도 외국에서 좀 쉬면서 아픈 곳 치료도 받고 있다가 한국이 그리웠는데 괜히 네 얼굴이 아른거리더라고. 너 도와주라고 네 아버지가 알려준 모양이야, 지금 보니까. 삼촌은 늘 힘들 때 동해번쩍 나타나서 도와주네. 내가 삼촌한테 언제 갚을 수 있을까? 그런 말 마라. 나 젊었을 때 네 아버지한테 받은 거 나도 이렇게 갚는 거야. 죄송해요. 잘 사는 모습 보여드려야 하는데. 몇 년 만에 연락 닿은 삼촌 앞에서 이런 광경을 그대로 들키니 면목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삼촌은 의연하게 저런 놈 잘 알아보고 정리하는 것도 잘 사는 거다. 살 이유가 없는 놈한테 괜히 목줄 잡힐 이유 없어. 일단 오늘 엄마 생각하면서 맛있게 먹자. 나머지는 다 삼촌이 알아서 해결할게. 그렇게 엄마의 칠순잔치는 삼촌과의 재회로 더욱 행복한 날이 됐고 삼촌은 엄마를 걱정하며 제 문제를 둘이 정리하자고 제안하더군요. 삼촌 일을 30년 넘게 도와준 변호사를 통해 저는 집도 지키고 결혼 유지를 못한 남편에게 귀책 사유가 생겨 위자료까지 받고 깔끔하게 이혼까지 정리할 수 있었죠. 그래도 그날 저를 함부로 대한 인간들을 용서할 수 없다며 삼촌은 남편 직장까지 일을 알렸고 월급까지 값을 받아서 주식을 한 남편은 그 일로 곧장 빚더미에 앉게 됐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삼촌 회사에 들어가 성실하게 일도 하고 양육권도 제 쪽으로 넘어와 아이도 제가 키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날 그런 말만 안 했어도 그런 위기를 같이 충분히 넘고 정리할 수 있었을 텐데 돈 앞에서 그렇게 돌아서니 사람도 잃을 수밖에요. 저번 주엔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정말 미안한데 3만 원만 이체해주면 안 될까? 여보, 차를 타고 나왔는데 기름값이 없어. 부탁이야. 문자를 받자마자 번호까지 싹 바꿔버렸어요. 돈만 필요하면 미안하고 돈 생기면 각자 살자고 말하는 인간한테 제가 무슨 마음이 더 들겠어요. 이젠 제가 완벽히 전 남편 놈에게서 돌아설 차례인 것 같아요. 가족 잃고 직장도 잃고 얼굴도 못 들고 다니는 인생을 만든 건 본인이 자초한 일이잖아요. 돈에 눈이 멀어 가족을 외면한 건 평생 가도 못 갚을 죄니까요. 그리고 언젠간 꿈의 아버지를 만나면 꼭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너무 잘 살고 있다고요.
아빠 같은 삼촌하고도 연락 닿아서 한 달에 한 번 만나 밥도 같이 먹으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지금처럼만 우리 가족들하고 잘 살 수 있다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돈 때문에 가족도 버린 남편놈을 만났지만 부디 여러분은 제대로 된 선택을 해서 함께 위기가 와도 슬기롭게 헤쳐나가셨으면 좋겠네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